달콤한 약속 뒤엔 언제나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생명을 묻고 증거는 서류 더미에 숨었죠. 빛을 향한 신뢰는 결국 어둠의 손에 끊겼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의 온도는 이상하리만큼 낮았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걸어나간 골목은 동대문 용두동의 낡은 빌딩가였죠. 퇴근길이라 부른 그 길은 불 꺼진 유리문만 덩그러니 반사된 채 침묵했죠. 시계는 밤 12시를 훌쩍 넘겼고 집에선 민수와 영숙이 서로의 눈빛만 더듬었죠. 삐삐는 아무 응답이 없고 전화선 끝에서는 묵음만 돌아왔죠. 서연아, 회식이면 회식이라고 전화라도 하라.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죠.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끊긴 듯 멈췄죠. 실종이란 단어는 아직 입에 올리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이미 그 단어의 어둠에 잠겨 있었죠. 새벽 2시, 민수는 결국 경찰서 문을 밀었죠. 신고서를 적기 전 형사 강우가 조용히 물었죠. 따님이 최근에 어디 다니셨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죠. 한양유통, 용두동 빌딩 3층. 하지만 그 다음 형사의 말은 칼처럼 가족의 귓가를 찔렀죠. 이미 그 회사에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도현이란 이름의 사장이 공금 2,150만 원 횡령 후 실종이라 신고해놨다는 거였죠. 그 순간 영숙의 입이 굳었죠. 방금까지 잃어버린 딸이 눈앞에서 도망친 범인으로 바뀌는 그 말의 잔혹함. 민수의 무릎이 주저앉으며 바닥에 부딪혔죠. 믿음이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큰 건 설명되지 않는 의심이었죠. 도현은 경찰 앞에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일주일 전 입사한 애예요. 격리로 뽑았죠. 그 돈 제 서랍에 있었는데 그날 싹 사라졌어요. 그는 시선을 한치도 떼지 않고 말했죠. 부모가 보증 썼잖아요. 각서 있죠. 2천만 원까지. 그럼 물어내야죠. 민수는 손끝이 얼어붙었죠. 서연이 회사에 취업할 때 사장이 보증을 요구했다며 도장을 찍던 날, 민수는 아무 의심이 없었죠. 혹시 몰라서 받는 거라며 웃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서서히 흩어졌죠. 그러나 강우의 눈빛은 이미 얼어붙은 거울처럼 반응했죠. 너무 깔끔해. 너무 빨라. 신고도, 분노도, 계산도. 그건 경험 많은 형사가 감으로 느끼는 냄새였죠. 냄새 없는 피의 기척이었죠. 새벽이 무너지는 시간, 경찰서 복도엔 희미한 형광등이 흔들렸죠. 민수는 서류 위에 적힌 횡령이란 단어를 한참 바라보다가 펜을 놓았죠. 그 글씨가 마치 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았죠. 영숙은 창밖으로 비친 불빛을 멍하니 쫓았어요. 딸이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건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도현의 구두 소리가 울렸죠. 형사 강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 남자의 걸음엔 슬픔 대신 계산이 깔려 있다고요. 도현은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등장했어요. 제가 얼마나 믿고 뽑았는데요. 회사 돈 2천만 원 넘게 들고 사라졌어요. 그는 서류를 내밀며 입술 끝을 떨었죠.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보다 연습된 표정에 가까웠죠. 영숙은 그를 향해 다가가 우리 서연이가 그런 애 아닙니다 라 외쳤죠. 그러나 도현은 시선을 비틀며 조용히 말했죠. 그럼 돈은요? 각서 있잖아요. 따님이 벌인 일은 따님 책임이죠. 차가운 단어 하나하나가 영혼을 찢듯 박혔죠. 형사 강우는 그 순간 문득 도현의 손등을 보았죠. 자는처럼 남은 금속 자국과 묘한 단내? 회사엔 장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현은 고개를 잠시 들었다가 돌렸죠. 그건 아직 정리 중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거짓의 수면 아래 흔들리고 있었죠. 강우는 직감했죠. 이 사건의 중심엔 돈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피의 냄새를 닮아 있었죠. 용두동 빌딩 3층. 한양유통이라 쓰인 문패는 낡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내부엔 서류도, 거래장부도, 심지어 전화선조차 연결돼 있지 않았죠.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캐비닛 하나, 그게 전부였죠. 강우는 사무실 공기를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여긴 회사가 아니야? 무덤이야. 형광등이 삐걱이며 깜빡였고 창가에 걸린 먼지들이 바람도 없이 흩어졌죠. 누군가의 손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감돌았죠. 책상 서랍은 비어 있었죠. 도현이 말한 2,150만 원의 흔적은커녕 영수증 한 장조차 남지 않았죠. 강우는 책상 표면의 흠집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속삭였죠. 여길 누군가 급히 닦았군요. 서랍 손잡이엔 금속 냄새가 스며 있었죠. 그건 오래된 녹이 아니라 신선한 피 냄새였죠. 형사에게만 들리는 소리처럼 금속이 미세하게 삐걱거렸죠. 사무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걸린 공간처럼 느껴졌죠. 사장님, 그날 오후엔 어디 계셨습니까? 강우가 조심스레 물었죠. 도현은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회사에 있었죠. 종일요일.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너무 매끈했죠. 경험 많은 형사는 그런 대답에서 진실의 부재를 읽었죠. 그 말의 사이 숨결이 너무 일정했죠. 사람의 공포가 섞이지 않은 리듬. 거짓의 리듬이었죠. 강우는 메모장 끝에 짧게 적었죠. 차 확인. 도현의 차는 회색 아반떼였죠. 겉은 깨끗했지만 뒷문 하단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죠. 강우는 차 키를 받아들며 말했다죠. 한 번만 열어보겠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그 웃음은 낯선 떨림을 숨기지 못했죠. 트렁크는 묘하게 무거웠죠. 짐을 들 때처럼 뒷바퀴가 낮아져 있었죠. 강우는 손전등을 켜려다 잠시 멈췄죠. 차 안에 번지는 이상한 금속 냄새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죠. 차 문 안쪽엔 피가 말라붙은 듯한 검붉은 자국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죠. 도현은 허둥지둥 변명했죠. 짐 옮기다가요. 손을 베었어요. 하지만 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죠. 강우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을 뒤집으며 그에게 말했다죠. 호주머니 좀 비워보시겠습니까? 도현의 손끝이 순간 굳었죠.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죠.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이었죠. 경북 김천. 날짜는 바로 서연이 사라진 날이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강우는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죠. 그날 오후 내내 회사에 있었다던 그의 진술은 산산이 부서졌죠. 형사들의 시선이 도현에게 몰렸죠. 도현의 얼굴엔 땀과 잿빛이 뒤섞였죠. 그날 수금하러 갔다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침묵이 무겁게 떨어졌죠. 형사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남은 건 차를 열어보는 일뿐이었죠. 차가 대답해줄 차례였죠. 트렁크가 천천히 열렸죠. 냄새는 마치 낡은 철문 속에서 썩은 시간들이 흘러나오는 듯했죠.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죠. 형사 강우의 손전등이 떨리며 그 위를 비췄죠. 피가 번져 있던 쇠톱, 그리고 그 아래서 드러난 인체의 절단면. 사람의 몸통이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죠. 그건 서연이었죠.
도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강우는 눈을 감았죠. 사람을 돈으로 바꾼 죗값은 반드시 피로 돌아오겠죠? 그날 이후 도현은 입을 굳게 다물었죠.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계획의 잔재처럼 느껴졌죠. 그는 조서를 쓰며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내듯 발음했죠. 마치 자신의 범행을 미세한 틈으로 조각 내 숨기는 듯했죠. 강우는 그런 눈빛을 너무 많이 봤죠. 죄책감 없는 인간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그 고요함이 인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포승줄에 묶인 도현이 수사실 유리벽 너머로 민수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며 정적이 흘렀죠. 도현은 잠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죠. 딸이 참 착했어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주먹이 떨렸죠. 분노와 절망이 한순간에 목까지 차올랐죠. 그러나 강우가 그를 붙잡았죠. 지금은 진실이 필요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죠. 도현의 자백은 하루 뒤 새벽에 시작됐죠. 형광등 아래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돈 때문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웠죠. 그런데 그 애가 너무 믿었어요. 강우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죠.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도현은 피식 웃었죠. 처음부터요. 보증인 각서 받는 순간부터였죠. 그 웃음은 살인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김천의 야사는 새벽에도 냉기가 돌았죠. 강우는 경찰들과 함께 낡은 삽을 들고 땅을 뒤졌죠. 흙 속에서 비닐 조각 하나가 드러났죠. 그 안에는 여자아이의 옷자락이 엉켜 있었죠. 구겨진 단추 하나, 찢어진 치마 끝이 흙과 함께 뒤섞여 있었죠. 강우의 손이 멈췄죠. 그건 서연의 옷이었죠. 그 순간 새벽 안개가 울음처럼 피어올랐죠. 부검대 위엔 서연의 몸통이 놓여 있었죠. 냉기의 표면에서 아직도 젊은 살결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은 듯했죠. 의사는 조용히 기록을 읽었죠. 절단 후 최소 6시간 이상 보관. 공구는 중형 쇠톱. 강우는 숨을 삼켰죠. 그 공구는 도현의 차량에서 발견된 바로 그 쇠톱이었죠. 증거는 완벽했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느냐는 질문만 남았죠. 재판정의 공기는 살기보다 차가웠죠. 도현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죠. 판사가 묻자 그는 단 한 문장만 남겼죠. 제가 한 일입니다. 서연의 부모는 방청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은 이미 뼈처럼 굳어 있었죠. 영숙은 끝내 울지 않았죠. 대신 그 눈빛엔 모든 말이 새겨져 있었죠. 우리 아이를 돌려줘요. 하지만 그 소원은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죠. 언론은 연일 보도했죠. 유령회사 살인사건, 사형 구형. 보증 사기 후 살인, 냉혈한 사장의 사람들은 분노했죠. 그러나 몇 주 뒤엔 또 다른 범죄에 관심을 돌렸죠. 세상은 늘 그렇게 잔혹함에 익숙해졌죠. 서연의 사진은 신문 구석에서 점점 작아졌죠. 진실이란 건 그렇게 희미해지며 잊혀졌죠. 형사 강우는 마지막으로 기록을 덮으며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죠. 그 눈빛엔 미안함과 분노가 함께 깃들어 있었죠. 세상은 그 아이를 잊겠지만 난 잊지 않겠죠. 그는 담배를 피워 물며 어둠 속으로 걸었죠. 그의 발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죠. 그 소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심장박동 같았죠. 민수는 공장 일용직으로 다시 돌아갔죠. 매일 새벽 출근 전 딸의 사진 앞에 물컵을 올려두었죠. 서연아, 오늘도 아버지는 간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흙처럼 갈라졌죠.
세상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죠. 그것이 유일한 속죄이자 남은 생의 의무였죠. 도현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한동안 교도소에서 조용히 지냈죠. 그러나 한간수의 증언이 남았죠. 그 사람, 밤마다 손톱으로 벽에 숫자를 새겼습니다. 1부터 30까지 매일 반복되었다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강우는 알고 있었죠. 그것은 서연이 일하던 날수였죠. 살인의 계산표이자 죄의 잔여물이었죠. 사형이 선고된 날, 재판정의 공기엔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냉기가 흘렀죠. 도현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죠.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선처를 구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그를 덮을 수 없었죠. 인간이 인간을 이처럼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판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서연의 사진이 증거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빛을 받았죠. 그것은 살아있던 시간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그날 밤, 영숙은 재판이 끝난 법원 계단에서 무너졌죠. 민수가 곁을 잡아줬지만 그의 손도 더는 힘이 없었죠. 언론의 카메라가 번쩍이며 셔터를 눌렀죠.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이 공기를 찢었죠.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죠. 용서란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부서졌죠. 그 말이 이 세상의 정의보다 더 진실했죠. 도현은 구치소 독방으로 옮겨졌죠. 차가운 시멘트 벽엔 이전 수감자의 흔적이 얽혀 있었죠. 밤이 오면 그는 한참을 벽을 바라봤죠. 그 위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죠. 서연의 얼굴처럼 보였다죠.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죄는 불빛처럼 꺼지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며 교도소엔 비가 자주 내렸죠. 빗소리는 독방 안 철문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죠. 도현은 그 소리를 세며 잠을 청했죠. 1, 2, 3, 그리고 30. 서연이 일했던 날수만큼 그는 숫자를 새기며 살아 있었죠. 그가 벽에 남긴 숫자들은 결국 고해성사처럼 새겨졌죠. 그러나 누구도 그 속의 의미를 완전히 읽지 못했죠. 죄는 침묵 속에서도 자라났죠. 민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계처럼 움직였죠. 공장 기계의 소음이 귀를 메워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퇴근 후 그는 집 안불 꺼진 방으로 들어가 서연의 사진 앞에 앉았죠. 이제 괜찮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죠. 아무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는 매일 그 말을 반복했죠. 그것이 아버지의 생이 되었죠. 영숙은 밤마다 부엌등을 켜둔 채 잠이 들었죠. 불빛이 꺼지면 딸이 돌아올 길이 사라질까 두려웠죠. 냉장고 위엔 서연이 마지막으로 써둔 쪽지가 붙어 있었죠. 엄마, 내일 일찍 나가요. 그 짧은 문장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하루를 붙잡는 사슬이 되었죠. 그녀는 그 쪽지를 하루에 수십 번 읽었죠. 종이에 잉크가 달아갈 때까지요. 형사 강우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종종 그 빌딩 앞을 지났죠. 철문엔 아직도 한양유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그 문패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날의 냄새, 그날의 어둠. 아직 여기에 남아있구나. 도시의 불빛은 변했지만 그 건물만은 시간을 거슬러 서 있었죠. 마치 죄의 그림자가 아직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 사건의 기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썩지 않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잊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외면했죠. 기억을 지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도피였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다른 사건으로 슬픔을 덮어버렸죠. 하지만 어둠은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죠. 몇 년 뒤, 용두동 그 건물은 철거되었죠. 하지만 철거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말했다죠. 이상하게 벽 안에서 녹슨 쇠톱이 나왔어요. 아무도 그 말을 크게 다루지 않았죠. 그냥 버려진 도구로 치부했죠. 그러나 강우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땅속에서 다시 올라오죠. 그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았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죠. 하지만 어느 골목엔 아직 서연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밤마다 작은 불빛을 켜두었죠. 그 불빛은 유령 회사의 간판보다 훨씬 더 진한 의미를 가졌죠. 어둠은 또다시 사람의 욕심을 먹으며 자라겠지만 누군가는 기억할 거였죠.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서연.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남은 하나의 경고였죠. 시간이 흘러도 그 사건의 여운은 도시에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다른 뉴스를 보며 분노를 바꿨지만 어딘가의 새벽엔 여전히 서연의 이름을 속삭이는 바람이 있었죠. 강우는 오랜만에 형사 생활을 정리하며 사건 기록을 봉인했죠. 서류 끝에 묻은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죠. 세상이 잊어도 기록은 남아있죠. 그 말은 어딘가 슬프고 동시에 다짐처럼 들렸죠. 도현의 사형은 이듬해 초에 집행되었죠. 새벽 공기엔 아무 울음도 없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면회를 거부했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죠. 집행인이 묻자 그는 짧게 웃었다죠. 끝이네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대사였죠. 그 순간 시계는 멈춘 듯 조용했죠. 인간이 만든 형벌이지만 그 안엔 인간으로서의 구원이 남아있지 않았죠. 형사 강우는 집행 소식을 들은 날 밤 한참을 술잔만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죠. 그가 죽어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죠. 진실은 늘 그런 모양으로 사람의 가슴을 찢었죠. 누군가는 안도했지만 누군가는 그제야 울었죠. 정의와 구원의 경계는 늘 그 어둠 속에서 모호해졌죠. 민수는 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흰 상복 위로 비가 떨어졌죠. 그 빗물은 눈물과 구분되지 않았죠. 영숙은 현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죠. 그 품 안에서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죠.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도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죄의 시간 속을 걸었죠. 그날 이후 민수는 교회 앞 벤치에 자주 앉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로 착각했죠. 그러나 그는 늘 같은 방향을 바라봤죠. 서연의 학교가 있던 쪽이었죠.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눈을 감았죠. 그 나이 땐 서연이도 저랬죠. 그의 목소리는 기억과 함께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졌죠. 영숙은 그날 이후 말을 잃었죠. 세상과의 대화는 모두 끊겼죠. 부엌 시계가 째깍거릴 때마다 딸의 이름이 귀에 맴돌았죠. 식탁 위엔 아직도 서연의 컵이 놓여 있었죠. 아무도 그 컵을 치우지 않았죠. 먼지가 쌓여도 그건 추억의 형태로 남아 있었죠. 그녀는 매일 밤 컵을 닦으며 말했다죠. 딸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을 향해 흩어졌죠. 강우는 퇴직 후에도 형사 노트를 다시 펼쳤죠. 그 속엔 서연의 이름이 붉은 잉크로 3번 써 있었죠. 한 번은 실종, 두 번째는 피해자, 세 번째는 기억. 그는 펜을 쥔 손을 떨며 속삭였죠. 모든 악은 누군가의 순수를 먹고 자라죠. 그 문장은 기록의 마지막 줄에 남았죠. 잉크가 마를 때까지 그는 노트를 덮지 않았죠.
도현이 남긴 벽의 숫자들은 결국 지워지지 않았죠. 교도소의 새 죄수들이 그 벽을 칠했지만 새벽마다 희미하게 다시 떠올랐다죠. 마치 벽이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간수들은 그 구역을 서연방이라 불렀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죠. 그건 인간의 죄가 남긴 냉기였죠. 여전히 어딘가에 또 다른 도현이 있었죠. 이름만 다를 뿐 욕망의 구조는 같았죠. 사람을 이용하고 신뢰를 무기로 삼는 어둠의 반복이었죠. 그러나 이 기록은 남았죠. 누군가가 기억하고 누군가가 말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서연이 생기겠죠. 이 세상은 늘 그렇게 경고가 늦은 후에야 깨닫죠. 아범의 목소리가 라디오의 끝을 닫았죠. 한 사람의 욕심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은 말해주죠. 유령 회사의 달콤한 제안은 악마의 초대장이었죠. 우리는 그 초대에 얼마나 쉽게 응하는지 잊지 말아야겠죠. 스튜디오에 불이 꺼지며 마지막 잔향이 남았죠. 그것이 진실의 마지막 울림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